K8 연구소 소장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가 K8 연구소에서 그 전서부터 사법 개혁을 네.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지금 나오는 게 재판이 개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도 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런 얘기도 네. 했고, 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도 했고, 뭐 제가 사법개혁의 전도사라는 건 뭐 우리 네. 방송 듣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런데 역시 이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정진석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을 이제 접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정진석 의원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봤고, 역시 근데 뭐 정진석 의원은 오선 의원답게, 그리고 전직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답게 상당히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방송이라든지 내지는 우파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더라. 그래서 몇몇 군데 빼놓고는 이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 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어쨌든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를 통해서 이 판결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짚어 나가겠다, 점잖으시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판결이 왜 이렇게 지금 정치적 어떤 그런 파장을 갖고 오는 거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판결이라고 하는 건요, 그 전에 판례라는 게 있어요. 판례.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는 뭐에 그 지배를 받는 거냐면 일단 헌법, 그 다음에 법률, 헌법과 법률,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양심, 요 네 가지입니다. 헌법과 그 해당 법률, 그 다음에 판례, 이 판례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양심이라는 건 그럼 뭐냐면, 이 양심이 뭐 도덕적 양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은 객관적 양심, 그렇지. 판사라고 하는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거야. 그 양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야, 네가 양심이냐, 네가 양심이냐, 그런 양심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객관적이고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은, 자,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그 뭐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또 누가 무슨 뭐 또 시민단체에서 욕을 한다든지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특히 공익적 인물, 공익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 작가나 PD가 엄청 모욕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무죄 나왔습니다.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욕을 하고 뭐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무죄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을 보자고요. 이 말이 무슨 뭐 아주 감정적으로 격앙해가지고서 무슨 막 욕하면서 연설하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SNS에 올린 거예요. 그 SNS에 올린 것도 왜 올렸냐면 2017년인데 그때 이 원순 그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공격하기 위해서 박원순이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정진석 의원은 원래가 정무수석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하면서 정치적 반박입니다. 정치적 반박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다. 그리고 권양수 여사가 가출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혼자 있다 비극적 선택을 하셨다, 이걸 쓴 거예요. 이게 다야. 물론 뭐 수십만 달러 받았다는 거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느냐, 가출을 했느냐, 혼자 있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제 박병곤 판사가 얘기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익적 인물이 아니다. 돌아가신 지 이미 뭐 9년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공익적 인물이 아니다. 아니면 누가 공익적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인물이면 판례가 무죄로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판례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야. 근데 이건 판례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공익적 인물이 아니라고 한 예는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과 판례와 양심이, 아니, 법도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 바로 상식이죠. 나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해? 그건 상식에 반하는 건 법이 아니지. 그건. 그렇죠.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물 숫자에 갈 것자예요.
물이 가는 것이 법이야. 그러니까 예, 물이 흘러가는 그 듯이 하는 게 그래서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공익적 인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을 비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단정해. 그러면은 부부싸움 안 했다는 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거짓이지. 그렇죠. 부부싸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아니 부부싸움이 뭐 그 대단한 거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안 했다고 증거도 없이 그걸 실형을 때리는. 그런데 사실은 이기택 옛날에 의원 하셨던 분 네. 있잖아요. 이기택 의원이 그 당시 그 상황을 이제 알고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옛날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부싸움을 대판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유력지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도가 뭐 찾으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다시 그렇지. 말하면. 그러면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거짓말이 이게 되는 성립이 거야. 되는데 그렇지. 거짓말이. 근데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게 또 더구나 가출했다는 걸 거짓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판사가 판결했을 때는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 믿기 어렵고 이렇게 쓰지 거짓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단정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제 판결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뭐 이 박병곤 판사를 또 비호를 했어요. 법원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뭐가 나오냐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에도 분개를 하는데 한 일개 판사의 판결을 두고 정치적으로 또 국민들이 비판과 비난을 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가지고서 뭐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과거에 했던 말들, 그런 과거에 썼던 글들, 그걸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반박을 할게요. 우리가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죠. 네. 법원에서 전과 있으면 음주전과 있는지 없는지, 음주전과 또 2번 있으면 한 번 더 하면 깜빡씩 보내죠. 심지어 실형을 살리죠. 네. 그럼 전과를 왜 보는 겁니까? 과거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행실을 평가할 보는 때 거지. 예.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말과 글과 행동으로 평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박병건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더군다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글을 썼고 어떤 말을 썼고 봐야죠. 봐야지 그럼. 근데 그걸로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아니,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강신업 변호사 조금 전에 아까 법이라는 네. 건 헌법, 법률, 네. 판례, 양심인데 판례라는 게 과거에 어떻게 과거를 판결했는가? 보는 거야. 과거에 그렇죠. 이런 판단을 내렸다. 예, 어떻게 판결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준해서 이렇게 판례를 보는. 네. 박병석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러이러한 글을 행적을 썼고. 한 거를 보고 박병석이라는 박병곤이죠. 박병곤이야? 예. 박병곤. 박병곤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법원이 이 박병곤이를 갖다가 이렇게 비호하고 나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건데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하고 연결지켜야 돼요. 그렇지. 이것이 그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나왔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힘에서 이거는 정식으로 또 성명을 내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주의 의원이라든지 전주의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내고 있는 건데 국민의 힘이라든지 뭐 지금 또 정치인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주 원론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비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든지 뭐 등등이 아니라 완전히 반박을 하는. 그러니까 왜 그 재판 가지고 얼발부야 입 닥쳐 이런 논조예요. 논조가 그렇게 말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럼 이건 김명수 대법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 박병건 판사의 뭐 과거 고등학교 때 뭐 한양대학교 다닐 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판결문에서 박병건 판사는 뭐라고 썼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을 서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거라고 표현하고 자살인데 아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라고 평가를 씁니다. 판결문에다가. 근데 판결문은요, 제 누구라도 강신업은 이봉규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존칭을 그러니까 안 존칭을 쓰는 안 쓰는 거예요. 판결문은.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문은 명령의 주체예요. 대법원은 왜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시오로도 안 하고 일부러 이제 대법원을 하나의 그 판결을 갖다 하나의 명령으로 봐요.
왜냐면 명령으로 보는 거냐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니까. 그렇죠. 그 명령으로 안 보고 부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라이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을 믿기 어렵게 이렇게 쓰지 거짓이라게 단정하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그 누구도 이명박은 박근혜에게 이렇게 쓰는 거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존칭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노무현의 사망 이렇게 쓰죠. 그렇지. 그런데 이걸 서거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권양숙은 여사라고 존칭을 딱딱 붙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하고 모순되는 게 공적 인물이 아니라며. 네, 공적 인물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아닌데 뭐 서거야. 그렇죠. 야 아니, 이봉규가 죽었는데 서거라 그래? 공적 그렇죠. 인물 아니면? 그래서 말이에요. 서거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사라 그래? 네, 딱 짚었잖아. 아 여사라 그래? 예. 근데 공적 인물 아니라며. 그 서거라는 그러니까 개 같은 판결이지.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거라는 말을 쓰면서 아주 잘 짚으셨어요. 여사라고 쓰면서 이 사람이 공적 인물 아니야. 죽은 지 9년이 됐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니래. 걔 같은 그럼 소리.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러면 공적인 인물입니까? 도대체가 그 판결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뭐 지금 이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그래서 노사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노사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 판결이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좀 추적을 해본 거 아니에요, 네티즌이? 추적을 해보니까 문재인, 유시민, 주진우 이런 애들하고 서로 팔로우를 하더라.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이 판사를 팔로우했더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전력이고 전과 아닙니까?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겸허히 법원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법원에서 박병구를 비유하고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법원은 성역이라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제 예, 자기들은 성역이고 성골인데 어딜 네 개들 감히 감히 네 국민 주제에 가분개 국민 주제에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 주제에 국회의원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유튜브 주제에 그래서 제가 사법개혁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법개혁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법개혁을 일단을 제가 강신업 K폴 정치연구소입니다. K폴 정치연구소에서 주창해 왔거나 또 지금 새로 처음으로 얘기하는 여기 와서 그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형사 단독 판결이에요. 형사 단독이 뭔지 아시잖아요. 혼자 하는 판결. 그래서 형사 단독 판결은 과거에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과거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단독은 서울시장하고도 안 바꾼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단독은 서울시장하고도 안 바꾼다. 그만큼 아주 그냥 알짜고 힘 있는 자리다 이거. 그지? 생각해 보시죠. 혼자 감옥에 보내잖아. 그러니까. 대개는 여럿이에요.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또 대법원도 여럿이 하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도 9명이 하는 거고 9명,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혼자 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래. 형사 단독, 미사 단독.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단독이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노사모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떤 형을 갖고 있다. 그럼 거기 영향을 받으면 이 무죄가 유죄가 되고 그러면 2심 가서 하면 되잖아. 그때까지는 누가 책임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사 단독을 없애야 된다. 형사 단독을 없애. 특히 이제 민사보다도 일단 형사 단독 없애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런 판사를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물론 조금 더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단독 먼저 없애고 그다음 민사 단독 없앤다. 자, 형사 단독죄 폐지.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판사가 왜 이런 재판을 안 하고 개판을 하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괜찮으니까. 해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해서 해서 떠들다 마니까. 그래 떠들다 마니까. 진짜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지 예를 들어서 옷을 벗긴다든가. 옷을 벗긴다든가. 아니면 감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승진이 안 된다든가. 승진에 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에이, 그럼 안 지금 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야. 대법원은 이 법원은 있잖아요. 승진이 없어. 판사 아니면 대법관이야. 그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있어야죠. 경찰은 11단계가 있어요. 경찰은 11단계가 있고 검사도 그냥 검사 뭐 또 이제 그냥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엄청 많은 거예요. 검사장.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법원은 판사 아니면 대법관이야. 대법관이야. 왜 그렇게 됐냐? 요 중간에 고등부장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 고등법원 부장이 거기 승진이야. 그게. 법원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직책이지 저기가 아니야. 승진이 그래? 아니야. 승진이 네, 아니야? 승진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장은 그러니까 그냥 누구도 판사 하다가 좀 경력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승진은 판사 아니면 대법관인데 아니 뭐 부장 판사가 있고 그거는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냥 부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승진을 말하는 거야. 근데 판사, 고등부장, 대법관 요 세 개였어. 그런데 김명수가 이 고등부장을 없애버렸어요. 이 고등부장을 없애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유능한 판사가 다 옷을 벗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등부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차관급이 되면 차가 나오고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다 뺏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 아니면 대법관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관 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왜? 그러니까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그냥 판사인데. 그냥 지금 말하는 부장 판사 이거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그냥 부를 맡았으니까 부의 어떤 그 대장이라는 뜻이지. 이것이 승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승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판사,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대법관 이렇게. 그러니까 판사, 부장판사를 진짜 승진으로. 그러니까 여기 승진 못하는 사람은 부장판사를 못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누구나 시간만 되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승진을 못하면 부의 부장판사를 못 맡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맨날 배석만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나가죠. 아니면 재판을 개판치지 못하죠. 판사, 부장판사, 그 다음에 고등부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더 높은 겁니다. 그냥 대법관, 요렇게 개편하자. 요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하고 이건 늘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법원에? 대법관이 몇 명이에요?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뭐 9명이야? 몇 명이야? 예, 14명이에요. 14명인데? 헌법재판소는 9명이고, 헌법재판소 9명이고, 대법원은 14명이에요. 14명. 이게 불만이야. 헌법재판소는 9명인데 왜 우리는 14명이냐? 그건 무슨 소리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대법원 애들은 헌법재판소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개똥으로 알아. 여기가 더 원래 그 옛날에 대법원이 더 실력 있는 사람이 가는 건 맞아. 근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막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일도 좀 편해. 큰 것만 하니까. 그러고서는 와 파면시키고 막 이러니까 막 탄핵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게 올라가니까 이 대법관 애들은 실력은 여기 좀 더 있거든. 여기 정통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불만이 불불 끓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9명으로 하자 그래. 왜냐하면 적어야 시소 가치가 예, 있으니까. 시소 가치가 있지. 이것도 불만인데 근데 대법원은 1년에 대법원 사건이 4만 건이 넘어. 상고 사건이 4만 건이 넘고 헌법재판소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그냥 1년에 100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고등법원 위에 거기다가 떠먹기를 했던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대한변협 공보이사로 있을 때 우리 회장님하고 상고법원은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막은 거야. 그게 양승태 사건이 바로 상고법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로비하고 또 아부 떨다가 이 강제집행 뭐 그게 나온 거야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자 4만 건이 넘는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들어봤죠? 제대로 이제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다 기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처리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도 이걸 늘리기는커녕 우리가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 우리 대한변협이라든지 늘려준다고 그랬거든. 대법관을 늘려라. 안 늘린대. 참 이게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14명인데 그중에서 한 명은 재판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법원 행정처 처장.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행정을 맡아야 되니까 여기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13명이 들어갈. 그래서 13명이야. 네. 대법원장까지 1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명이 이제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가 들어가면 13명이 되는 거고 보통 그냥 부는 12명만 들어가. 12명이 4명씩 3개의 부를 만들어요. 대법원장은 거기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인데 12명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3개의 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과 똑같아요. 12명씩 이걸 3개조로 만들면 36명이죠. 36명에다가 대법원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들어가면 38명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을 38명으로 만듭니다. 38명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나눕니다. 민사부 12명 나누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형사부 12명. 그다음에 조세, 행정, 가사 12명. 그러니까 민사는 민사만 합니다. 그다음에 가사는 형사는 행사만 하고 행정은 행정만 합니다. 그래서 12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 안 하니까 빠지고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만 들어갑니다. 전원 합의체만. 그러니까 이 12명씩 나눴을 때 방법 좋네. 그렇죠. 전원 합의체만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법원을 갖다가 개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제가 대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고 이게 바로 개입불 정치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사법개혁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시간상 여기서 좀 좀 줄이면 하여튼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좋죠.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단 형사 단독을 폐지해야 되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이제 개판을 쳤을 때 승진이 안 되면 저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진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완전히 개판 쳤을 때는 이 판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판사가 한 번 되면 영원히 돼 끝까지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 재임용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그냥 재임용이 됩니다. 근데 이 재임용 기간도 10년이 되면 깁니다. 요거를 한 7년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야말로 섞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박병곤 판사의 이 판결을 보면서 제가 뭐 밖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판결을 얘기했고 이 판결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이 판결이 확실히 누가 봐도 이 헌법, 법률, 판례 그다음에 양심에 벗어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사법개혁. 네,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네, K8 연구소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